혹시 올해 들어서 이상한 기운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예언이 그 이문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한반도의 땅덩어리가 지금 거대한 울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 골짜기 깊은 곳에 작은 암자, 석화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3대째 무업을 이어온 만신, 묘화 선생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아픔으로 삶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현대 의학이 포기한 그 순간 그녀는 꿈속에서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빛바랜 청동 거울, 즉 단유 세문경을 목에 건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그녀의 깊은 곳에 썩지 않은 천년 묵은 벽실을 심어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일어났고 동시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보는 것은 흔히 말하는 귀신 형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땅이 내뿜는 향기를 맡고 땅속 혈관처럼 얽혀있는 지기의 흐름을 읽습니다. 그런 그녀가 2025년 겨울 돌연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가올 2026년이 한반도와 세계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거대한 영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자네, 저기 북쪽 하늘을 한번 보게. 냄새가 나지 않는가? 흙이 바스라지는 냄새 말이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대륙의 경제가 어렵다느니 정치가 혼란스럽다느니 떠들어대지만 그건 겉껍데기일 뿐이야. 진짜 문제는 땅속 깊은 곳에서 이미 시작됐어. 내가 며칠 전 새벽 기도를 올리는데 압록강 너머 저 거대한 대륙 쪽에서 수천, 수만 개의 검은 그림자들이 보찜을 싸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 봤어. 그건 산 사람이 아니야. 그 땅을 지키던 토착신들과 조상신들이야. 수천 년 동안 그 넓은 땅을 지켜주던 주인들이지. 그런데 그들이 왜 자기 집을 버리고 나오겠나? 더 이상 기운을 얻을 수 없거든. 땅의 기운, 즉 지기가 다 말라버린 형국이야. 나무로 치면 뿌리가 더 이상 물을 빨아올리지 못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 그 땅에 머물던 기운들도 사라지지 않으려면 살 길을 찾아야지. 그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겠나? 유일하게 기름지고 펄펄 끓는 기운이 남아있는 곳, 바로 여기 한국이야. 2026년은 그 대이동이 눈에 보이게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게야. 묘화 선생의 말은 섬뜩하면서도 묘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녀는 다가올 2026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녀는 이를 생존 본능에 의한 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가뭄이 들면 물을 찾아 짐승들이 이동하듯 에너지가 고갈된 대륙을 떠나 에너지가 응축된 한반도로 영적 존재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지목한 대륙의 신들이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아주 오래전 이 땅의 조상들과 인연을 맺었던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그러나 기억 속에 각인된 존재들이 한국이라는 본가를 찾아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듣게, 이건 다툼이 나서 피난 오는 게 아니야.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저쪽 땅은 이제 기운이 다 했다는 걸. 거대한 용이 여의주를 잃어버렸어. 비늘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는데 무슨 수로 땅을 지키겠나? 2026년부터는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한국으로 몰려들 거야. 돈 많은 부자들, 똑똑한 학자들, 기술 가진 장인들. 그들이 겉으론 사업하러 온다, 공부하러 온다 하겠지만 사실은 그들을 지키는 기운들이 등을 떠밀어서 오는 거야.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저쪽 동쪽 끝 작은 나라로 가야 산다. 라고 귓가에 속삭이는 거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게야. 대륙의 군운을 떠받치던 기둥들이 하나둘씩 뽑혀서 우리 마당으로 옮겨 심어지는 꼴을 보게 될 걸세. 우리는 그저 손님 맞을 준비만 하면 돼. 아주 귀한 손님들이 쌀자루를 짊어지고 들어올 테니까. 만신묘화는 이 현상을 두고 거대한 회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시선에서 한국은 대륙의 에너지가 마지막으로 맺히는 혈이자 다가올 혼란의 시기에 유일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영적 피난처입니다.
2026년 이후 펼쳐질 미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충격적일 것입니다. 대륙의 기운이 쇠하고 해양의 기운이 융기하는 이 시점, 과연 우리는 쏟아져 들어오는 저 거대한 기운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묘화 선생은 말합니다. 이 이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이치이며 이제 막 첫 번째 발자국이 찍혔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묘화 선생이 언급한 거대한 이주는 단순히 진보다리를 싼 사람들의 행렬을 의미한 것은 아닐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이동은 현실 세계의 변화보다 늘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것 밥입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대륙을 떠나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다는 그 수많은 존재들, 도대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남의 조상신이 무작정 우리 안방을 차지하러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침범이지 이주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묘화 선생은 고개를 가로지어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굿당 앞마당에서 서쪽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릴 때마다 붉은색 깃발이 아닌 빛바랜 청종 깃발을 든 장수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생판 남이라면 우리 터주신들이 가만히 있었겠나. 대문을 걸어 잠그고 소금을 뿌려 쫓아냈겠지. 그런데 문을 열어주고 있어. 들어오라고,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형제들이기 때문이야. 대륙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 다들 자기네 땅인 줄 알지만 산동반도며 만주벌판이며 옛날엔 다 우리와 같은 뿌리, 동이의 기운이 호령하던 곳이었다. 치우천왕을 보게. 그 옛날 대륙의 주인들과 겨루던 그 수호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나? 껍데기는 역사책에 갇혀있지만 그 호는 이미 2026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채비를 마쳤어. 중원 땅이 척박해지고 기운이 다하니 억눌려있던 그 오래된 기운들이 이제야 본가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일제히 일어나는 형국이야. 역사적으로 대륙은 주반 민족들을 끊임없이 흡수하고 동화시키며 그 거대한 몸집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묘화 선생의 예언에 따르면 그 거대한 용광로가 이제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질적인 기운들을 하나로 묶고들 힘이 없어진 쌍에서 가장 먼저 이탈을 시작한 것은 한민족과 뿌리를 같이 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석의 힘이 약해지자 억지로 붙어있던 쇠붙이들이 본래의 자력을 찾아 한국으로 튕겨져 나오는 물리적 현상과도 흡사합니다. 이 영적인 귀환은 현실 세계에서 매우 구체적인 징후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본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묘화 선생의 해석은 다릅니다. 재물 기운이 제일 예민한 법이야. 대륙의 큰 부자들, 네로라 하는 기술자들,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짐을 싸서 제주도로, 인천으로, 서울로 들어오려고 길을 쓰는지 아는가?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그들을 지키는 기운들이 등을 떠미는 거야. 여기가 살 곳이다. 저기로 가야 대가 끊기지 않는다고 꿈자리에 나타나서 신호를 보내는 거지. 앞으로 봐라. 대륙의 알짜배기 기업들, 숨겨져 있던 보물 같은 기술들이 제 발로 갈아서 우리한테 올 거다. 뺏어오는 게 아니야. 자식이 부모 집 찾아오듯 너무나 당연하게 한국 품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건 국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뿌리가 당기는 힘, 그 인력이 미래를 결정짓는 거야. 실제로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대륙 내부의 엘리트층과 자본이 급속도로 이탈하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서방 세계는 이를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 성장 둔화 탓으로 돌리지만 묘화 선생의 통찰을 빌리자면 이것은 영적 이동의 시적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기운의 영향을 받기에 토대가 흔들리는 땅에서는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원인 모를 불안감,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직관적 두려움이 바로 기운이 떠나고 있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내년 봄에 꽃이 필 때쯤이면 더 확실해질 거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여서 탄식 소리가 들릴 테니까.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들이 가져오는 건 재앙이 아니라 선물 보따리야. 치유의 후손들이 잃어버린 힘을 되찾으러 오는데 그 힘을 쓸 사람이 이 땅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기운들이 모인다는 건 그 기운을 부릴 큰 인물이 나타난다는 징조야. 텅 빈 무대 위에 조명만 켜진 꼴이지. 이제 곧 그 주인공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올 거야. 2026년은 그 주인공을 맞이하기 위해 청소를 하는 해라고 보면 돼. 묘화 선생은 이제 시선을 국경 너머가 아니라 우리 내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몰려오는 엄청난 기온을 받아내고 헝클어진 실타래를 단번에 정리할 존재. 그녀는 그 존재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신들이 짐을 싸서 한국으로 모여드는 이 기이한 미래의 한복판에서 과연 누가 그 거대한 에너지를 감당할 그릇일까요? 그녀의 다음 예언은 바로 그 선택받은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지러운 세상이 오면 영웅을 기다립니다. 백마를 타고 광활한 내거리를 질주하거나 초인적인 힘으로 어려움을 물리치는 존재를 상상한 곳 합니다. 하지만 묘화 선생이 본 미래의 지도자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녀는 그를 왕이나 장군이 아닌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기울어가는 집을 고치고 뒤틀린 기둥을 바로 세우는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2030년 무렵 한국 사회의 전면에 등장할 이 인물은 종교적인 카리스마로 군중을 이끄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지독할 정도로 차갑고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묘화 선생은 말합니다. 다들 헛다리 짚고 있어. 산속에서 도 닦고 내려오는 도인? 아니야. 목소리 높여 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본 그 사람은 아주 매끈한 양복을 입고 있어. 손에는 부적 대신 설계도를 들고 있고 입에는 경전 대신 숫자를 몰고 있지.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사업가나 행정가처럼 보일 거야. 그런데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그 눈동자 안에는 천년 묵은 호랑이가 앉아 있거든. 그는 기도를 하지 않아. 다만 실행을 할 뿐이지. 단군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제사장이 아니라 낡은 나라의 석가래를 갈아치울 대목장을 내려보낸 거야. 묘화 선생의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의 배제와 무서운 효율성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된 대륙의 변화와 영적 이동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잠시 들썩이게 됩니다. 기존의 부정치 세력들이 논쟁으로 나를 세울 때 이 목수는 조용히 도구를 들고 나타나 튀어나온 못을 받고 낡은 마루를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단호합니다. 그는 낡은 관습이나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생존과 번영이라는 결과값만을 위해 움직이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변 강대국들의 반응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그를 평범한 협상 파트너로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그가 설계한 치밀한 구조 속에 들어가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바다 건너 큰 나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를 가볍게 볼 거야. 그런데 한두 번 겪어보니 놀라게 되거든. 자기네들이 꼬아놓은 매듭을 이 사람이 단번에 풀어버리거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툭 하고 정리해버리니까. 기묘한 일이지. 그는 옆 외교를 하는 게 아니야. 먹줄을 튕기는 거야. 삐뚤어진 판을 바로잡으려고 먹물을 묻힌 줄을 튕기면 그 선 밖으로 튀어나온 것들은 다 정리되는 이치지. 미국도 중국도 나중에는 이 사람한테 물어보러 올 거야. 우리 집 기둥이 흔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하고 말이야. 그때부터 한국이 중심이 되는 거야. 목수가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데 집주인이 목수한테 부탁해야지 별 수가 있나? 이 대목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가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다면 이 지도자의 등장 이후에는 강대국들이 얽힌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위치로 격상된다는 뜻입니다. 묘화 선생은 이를 두고 단군이 오래전에 묻어둔 약속을 이행하러 온 집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운들이 한국으로 모여드는 이유도 역시 이 사람이 마련해 놓을 새로운 터전이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2026년 이후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을 단순한 반도국가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거대한 허브이자 요새로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하지만 묘화 선생은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구야. 아주 잘 드는 명품 도구지. 우리가 그 손잡이를 잘 쥐고 있으면 천하를 얻겠지만 날카로운 부분을 잡으려 들면 다칠 수도 있어.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그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춤을 추는 건 결국 우리 몫이니까. 그녀의 말처럼 미래는 한 명의 리더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가 열어젖힌 문으로 들어가는 깨어있는 대중들이 완성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집수리를 거의 마칠 때쯤 드디어 북쪽의 낡은 담벼락이 소리 없이 허물어지는 거대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쓰러질 때는 소리가 나지만 거대한 둑이 열릴 때는 오히려 고요한 법입니다. 물이 스며들어 틈을 내고 어느 순간 툭 하고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묘화 선생이 바라보는 2035년 무렵의 동아시아 정세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녀는 대륙이라는 거대한 덩어리가 하나로 뭉쳐있는 시간은 이미 끝났다고 단언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된 국운의 변화는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던 힘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대륙은 이익과 생존을 위해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묘화 선생의 눈에는 지도상의 국경선이 아닌 서로 다른 색깔의 깃발을 든 5무리가 각자의 길을 가는 형국으로 비칩니다. 저기 좀 보게. 큰 그릇이 금이 갔어. 중심에 앉아있는 자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저 아래 남쪽 지방이랑 서쪽 지방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 곳간 열쇠를 준 저들이 따로 살림을 차린 게야. 내 돈 내고 살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나? 대륙은 이제 하나의 흐름이 아니야. 거대한 장터처럼 변해버렸어. 그 혼란통에 가장 난처하게 된 게 누군지 아나? 바로 저 북쪽이야. 도움을 주던 곳이 힘을 잃었으니 기대고 있던 곳이 사라진 셈이지. 그러니 버틸 힘이 없어. 그저 주저앉아버리는 거야. 묘화 선생의 예언에서 북쪽의 변화는 큰 다툼이나 거창한 물리적 충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가깝습니다. 대륙이 여러 경제 블록으로 나뉘며 각자 도생을 시작하자 북쪽 체제를 지탱하던 마지막 연결고리인 교류가 끊깁니다. 평양의 흐름은 멈추고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흩어집니다. 묘화 선생은 이 시기를 북쪽의 배고픈 기운들이 남쪽의 기운들에게 도와가려며 손을 내미는 때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족함을 넘어 체제의 정신적 기둥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한국의 풍요로운 기운이 채우러 들어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큰 사단이 날까봐 걱정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힘이 있어야 다투지. 북쪽 땅에 있는 조상 기운들도 이제는 알거든. 자존심이고 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야. 굽게 닫힌 문이 녹아내리듯 스르르 열릴 거야. 이건 우리가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저쪽에서 문을 활짝 열고 제발 우리 좀 거두어 주시오 하고 내려오는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기운들이 바빠질 거야. 지치고 상처 입은 저쪽 기운들을 달래고 보듬어야 하니까. 다툼이 아니라 떡과 술을 나눠 먹는 화합의 장이 열리는 셈이지.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북쪽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생긴 힘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대륙의 동북쪽 지역, 즉 만주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중심 권력에서 이탈한 그 지역의 세력들은 혼란스러운 내륙보다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과 자본의 중심지가 된 한국의 경제권에 함께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묘화 선생은 이를 두고 옛 땅이 주인을 알아보고 반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국경선이 당장 바뀌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만주와 한반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경제적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학자들이 말하는 광역경제 공동체의 실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저 들판에 머무는 기운들도 이제는 서쪽으로 절을 안 해. 남쪽을 보고 절을 하지. 2026년부터 시작된 그 흐름이 결국은 저 넓은 땅까지 우리 품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그게 바로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잃어버린 팔다리가 몸통을 찾아와서 붙는 이치야. 그러니 비용이니 뭐니 걱정할 필요 없어. 덩치가 커지면 힘도 세지는 법. 우리가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저 땅이 우리를 더 큰 세상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 이 시기가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나뉘어진 나라라는 꼬리표를 떼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진정한 의미의 중심국가로 거듭납니다. 주변의 큰 나라들이 흔들릴 때 유일하게 단단히 뭉친 한국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상수라는 명사가 됩니다. 하지만 몸집이 커진 만큼 그 안을 채울 정신적인 성숙함이 없다면 모래성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묘화 선생이 말하는 마지막 예언은 바로 그 거대해진 나라가 세계를 향해 어떤 정신적 가치를 내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40년 한반도의 지도는 우리가 알던 것과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끊겨있던 허리는 하나로 이뤄졌고 압록강 너머까지 거대한 경제적 흐름이 연결되어 힘차게 박동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묘화 선생이 주목하는 진정한 변화는 눈에 보이는 빌딩 숲이나 철도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시기에 한국을 두고 전 세계의 기운들이 모여들어 거대한 잔치를 벌이는 형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력이 강해져서 손님이 많이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구 문명의 한계에 부딪혀 갈 길을 잃은 서양의 마음들이 새로운 정신적 해답을 찾기 위해 동방의 조그만 반도 한국으로 찾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계룡산 자락이고 태백산 골짜기고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어. 파란 눈을 가진 이방인들, 먼 나라 사람들이 죄다 이쪽으로 날아와서 우리 산천에 인사를 올리고 있단 말이야. 그동안 물질만 줬다가 속이 텅 비어버린 거지. 기술은 좋고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이 보기에 이 한국 땅은 거대한 치료소고 쉼터야. 여기 사람들은 정이라는 끈끈한 기운으로 서로 얽혀있고 우더른을 섬길 줄 알고 하늘 무서운 줄 아는 마음이 아직 살아있거든. 서양 사람들이 그걸 배우러 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러 오는 거지. 묘화 선생의 이 예언은 21세기 후반 세계가 직면할 마음의 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인해 서구 사회가 정신적 방황에 빠질 때 한국이 보유한 공동체 정신과 홍익인간 사상이 인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된 변화가 국운의 상승이었다면 2040년의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문명 표준국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과 정신을 전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의 단전이 된 거야. 단전이 뭔가? 사람 몸의 정중앙에서 기운을 모으고 끓여서 온몸으로 퍼뜨리는 곳 아닌가? 이제 한반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전 세계에서 들어온 온갖 복잡한 기운, 흐린 기운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 신기하게 맑아져. 우리가 신명나게 잔치 한 반 벌여서 풀어주고 맛있는 거 먹여서 돌려보내는 형국이야. 그러니 세계의 돈과 인재가 안 모일 수가 있나? 몸이 아프면 약국을 찾듯이 마음이 고픈 자들은 다 서울로 평양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 이게 바로 단군 할아버지가 벼르고 별렀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 실현되는 거야. 실제로 글로벌 미래학자들은 2026년 이후의 세계를 한국이 주도하는 시기의 태동기로 보기도 합니다. 강대국들의 다툼이 지지부진해지고 각국의 갈등이 극에 달할 때 유일하게 도덕적 권위와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한국이 중재자이자 리더그룹으로 부상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묘화 선생은 이를 두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날아오르는데 그 꼬리에 전 세계가 매달려 올라가는 꼴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중심에 세우는 운명, 그것이 바로 묘화 선생이 본 2040년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해. 손님이 많아지면 집주인은 고달픈 법이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이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겠지. 그때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그 좋은 기운 다 뺏기고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어. 주인 노릇을 하려면 주인답게 행동해야지. 손님들 지갑만 쳐다보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어른이 되어야 한단 말일세. 이제 한국은 어린아이가 아니야. 세계의 어른 노릇을 해야 할 때가 온 거지. 이처럼 화려한 비상 뒤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묘화 선생의 예언은 국가의 번영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그 번영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세는 하늘을 찌르는데 정작 그 안에 사는 개개인의 그릇이 작다면 그 복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 2026년부터 다가올 파도 앞에서 우리 평범한 개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묘화 선생이 남긴 삶의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운세가 용처럼 날아오르고 전 세계의 부가 한반도로 몰려온다 한들 정작 내 그릇이 깨져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묘화 선생의 거대한 이야기 끝에 남는 질문은 결국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 된 2026년 이후의 한국,
그 변화의 속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묘화 선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제는 하능이 바로바로 답을 주는 세상이다. 과거에는 잘못을 해도 그 결과가 늦게 나타났다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현생보, 즉 현세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투명하고 무서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해도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갔지. 천만에 이제 그런 세상은 끝났어. 2026년부터 들어오는 기운은 워낙 맑고 빨라서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통하지 않아.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 화살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에게 꽂힐 거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냐라고 묻는데 그건 감춰져 있던 것들이 볕을 받아 다 드러나기 때문이야. 앞으로 잘 살고 싶나? 무탈하고 싶나? 그럼 딱 하나만 기억해. 남을 살리는 짓을 해. 그게 유일한 길이야. 이것은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묘화 선생은 이를 철저한 기운의 교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한국으로 몰려드는 강력한 기운은 홍익, 즉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과 통합니다. 따라서 자기 이속만 챙기려는 욕심은 이 거대한 기운과 충돌하여 부서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베푸는 마음은 그 기운을 받아 몇 배로 커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녀는 단군 할아버지가 괜히 홍익인간 하라 한 게 아니다. 그게 21세기 변화의 시기에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자 족보라고 강조합니다. 앞으로는 종교가 간판이 아니라 네 마음 씀씀이가 간판이 될 거야. 어디 가서 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야. 네가 오늘 만난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배고픈 사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구 수행이야. 그런 사람들은 호랑이가 태워주고 지켜져. 하지만 욕심으로 배를 채운 자들은 호랑이가 흔들 때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 명심해. 이 땅에 들어온 기운들은 아주 깐깐한 심사관들이야. 진짜와 가짜를 기가 막히게 구별해내거든. 묘화 선생은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두려워할 것 없다고 다독입니다. 다가오는 변화는 끝이 아니라 정화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것을 덜어낼 때는 힘들겠지만 그 후에는 새 것이 돋아나듯 한국 사회는 2026년을 기점으로 묵은 때를 벗겨내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화합 과정에서의 혼란, 경제 시스템의 변화, 가치관의 충돌 등 수많은 파도가 몰려오겠지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올라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르게 살고 나누며 사는 것.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그 단순한 진리가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판은 깔렸어. 대륙의 기운들이 짐을 풀었고 낡은 둑은 열릴 준비를 마쳤지. 저기 멀리서 새로운 흐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나는 무당이라 기도를 올리며 살지만 자네들은 이 한국 땅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맞이하게. 겁먹지 마. 우리 핏줄이 어떤 핏줄인가? 수천 번의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강인한 핏줄 아니던가? 다가올 세상은 우리 거야. 마음을 곱게 쓰고 눈을 크게 뜨고 기다려. 기가 막히게 신명나는 일들이 펼쳐질 테니. 묘화 선생의 예언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그녀가 본 2026년 이후의 세상, 그리고 2040년에 빛나는 미래,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될지 아니면 한낱 무당의 이야기로 남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이 예사롭지 않은 울림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먼 나라의 전문가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기이한 흐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변화 속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